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오늘은 7번째 생일이거든요. YTN FM이 문을 연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 문자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라고 해야지 될까요? 뭔가 하나를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다. 이 정의를 7글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산지 직송 정성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 드리고요.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로 YTN 라디오에 대한 느낌을 7글자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성. 네,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더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봐야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기 있는 금융상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시장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중국 펀드 가입자들이 조금 웃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오를 것인지, 이제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도 꽤 올랐다가 요즘 다시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요. 예, 중국 증시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3,200포인트였는데요. 네. 어제 4,476, 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4, 5월이면 1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2,000포인트, 지금과 비교하면 뭐 100% 넘게 오른 것이고요. 그렇네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많이 했던 홍콩 H 지수에 투자하는 네. 펀드도 1년 전만 하더라도 1만 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예. 지난해 말에 1만 2천, 어제 14,600. 그래서 역시 중국 펀드 수준은 아니지만 큰 폭으로 예. 상승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 증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차이나 펀드에 투자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거의 다가 이 홍콩 H지수, H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그 상해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본토 펀드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콩 H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중국 본토만큼 인기가 그렇게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요즘에 중국 본토가 오르면서 네. H주에 투자하는 펀드도 역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나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근 수익률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중국 공모 펀드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네. 최근 3개월 수익률을 제가 봤더니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30% 이상 올랐고요. 네. 1년 수익률을 보면 100%가 넘는 펀드가 아마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수가 그만큼 오른 만큼이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예. H주도 3개월에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봤더니 네. 20에서 40% 정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때 중국 펀드 굉장히 인기 있다가 다시 이제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래 갔잖아요, 그게. 예. 수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픈 게 중국 펀드였는데, 예. 지금은 또 다시 또 인기고, 이게 참 요상하다고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고 해야 될지요. 예. 중국 펀드 열풍이 불어닥친 것이 8년 전입니다. 네. 2007년에서 2008년 딱 1년 동안 굉장한 열풍이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주가가 불과 1, 2년 만에 2,000에서 6,100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불과 1년 후에 2,000선 아래로 추락했으니까 3분의 1 투막이 났었고요. 네. 뭐 H주도 2006년 연말에 10,000포인트에서 2007년 연말에 2만 포인트 넘어섰다가 또 1년 지나서 2008년 연말에 5,0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요. 4분의 1 토막. 예. 그래서 2007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치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목돈 투자하신 분들 네. 이분들은 지금도 적게는 원금의 한 10% 정도 지금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요. 7, 8년이 지났는데도요. 네. 예. 그걸 다 만회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중국 주식시장 방금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중국 네. 증시는 이 본토 주식시장이 있고 또 홍콩 증시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라고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로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상해 A주, 상해 B주 또 이런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요. 중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에게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개방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해 A주는 내국인 투자자를 위한 A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를 말하고요. 상해 B주는 외국인이나 또는 미국 달러, 또 홍콩 달러를 보유한 중국 현지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말합니다. 네. 홍콩 H시장은 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중에서 43개 기업을 추려서 산출한 네. 지수를 말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펀드 열풍이 불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본토, 주로 A주에 투자하는 본토 펀드가 있고 또 홍콩 H주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두 종류로 대부분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펀드에 수년 전에 투자했다가 아직까지도 원금도 못 건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짧은 기간에 지금 뭐 최근 3개월 이러면 상당한 수익을 올린 분들도 있어서 예. 중국 펀드 나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중국 주식시장이 매우 짧은 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불과 네. 한두 달 만에 보통 20에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요. 어쨌든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수익을 실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은 예. 오를 때 생각하면 왠지 아쉽거든요. 맞아요. 더 오를 것 같고 네. 또 왠지 아쉽다. 뭐 이런 분들은 부분 판매라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 수익률 오를 때마다 한 5천만 원 넣었다면 오늘 한 2천만 원 부분에서 환매하고 네. 또 추이를 봐서 나머지 금액 환매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2007년, 2008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원금의 10% 정도 손해보고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물론 분할해서 적금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수익을 내고 계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치식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해서 지금도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네. 그동안의 수익률에 비하면 아직도 원금이 손실 상태이고 예. 수익이 낮더라 하더라도 한 자릿수 미만이라서 기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네. 역시 부분 한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아쉬움도 좀 아는 것이 투자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이었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가 2015년 봄 개편을 맞아서 특집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인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영선 차관 연결해서 지금 노동시장, 노동 문제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생생경제 2015년 봄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경제 살려면은 일자리 늘어야죠. 그래야지 소득도 늘고 소비도 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는 뭐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고영선 차관님 모시고 노동계 파업 등 지금 힘겨운 4월을 보내고 있는 노동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고영선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노동 문제 여러 가지로 가장 뜨거운 시즌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28일이죠. 발표했던 거 보니까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요.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더 벌어진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예. 네. 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53만 개 증가했고 네. 고용률도 65.3%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고요. 또 근로자 간의 격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을 보면 정규직이 100일 때 비정규직은 62에 불과하고요. 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상당히 격차가 커서 대기업이 100이면 이제 중소기업은 50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런 차이는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차이는 더 벌어지는 구조는 뭘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잘 뜯어보면 사실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정규직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고 예. 중소기업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충분히 월급을 못 주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그 생산력을 높이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이중 구조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제 노사정과 대화를 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결국은 대타협이 결렬이 됐어요. 네. 물론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노 측에서 나갔기 때문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 개선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노사정 그 협의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라든지 하는 문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한국노총에서 결렬을 선포하면서 그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100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서라도 정부가
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뭐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앞으로도 계속 노사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관님 제가 이거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 대타협은 일단 결렬이 됐고요. 노사정위원회가 주도를 하는. 그렇게 네. 되면은 정부는 그냥 정부 입법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셨던데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합의된 사항이 추진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체적인 패키지 형태로는 합의가 안 됐지만 네. 그 구성 요소 부분별로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 60세가 법적으로 강제되면서 의무화되면서 내년부터는 내년엔 대기업 그리고 후년에는 중소기업에서 청년 60세로 도입하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몇몇 그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좀 그 인건비를 좀 절약을 하고 그거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좀 모색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던 통상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런 급박한 현안 문제는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부 내부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빨리 만들어서 네.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차관님, 근데 제가 임금 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감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임금 피크제라든지 통상임금 부분은 합의라든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1, 2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 단계적으로 도입을 할 때 몇 년에 걸쳐 도입을 하느냐, 네.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합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거는 뭐 동안 쭉 논의되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임금 피크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게 결국엔 노사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필요성은 이미 많은 그 기업이나 근로자가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미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한 것 같아요. 대기업 예.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은 또 필요성이 큰 부분이 대기업 부분이라서 네. 대기업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네. 또 그 도입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인센티브 문제도 보는 각도가 정반대 각도에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제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산성에 맞춰가지고 좀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좀 낮추어서 그 돈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재정 지원을 일부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는 문제가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 다음에는 해고예요. 네.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거의 이제 생의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맞습니다. 어려워지는데요. 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고용 유연성, 이 부분은 노동계하고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는 계속 강조한 부분이 사실 네. 뭐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장에서 이제 계속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해고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정리해고, 두 번째는 징계해고, 이제 마지막 일반 해고가 있는데요. 네. 정리해고라는 것은 이제 수익
특성이 악화됐다든지 하는 그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고, 징계 해고는 말 그대로 뭐 횡령이나 회사 기밀 누출 이런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일반 해고, 그러니까 뭐 일할 의욕이나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업무 성과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해고하는 이 일반 해고에 대해서는 사실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법원에서 뭐 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다툼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일반 해고와 관련된 어떤 그 기준이나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고요. 네. 명확히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법규나 아니면 판례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보다 그 기업가나 그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결코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다음에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제대로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오히려 저는 이번 기준과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부작용도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은 그 부분은 차관님의 설명을 정부의 입장으로 저희가 믿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확인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규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로서 마련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여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용주기보다는 고용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확실한 기준이 생기면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중구조에 대한 해법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른 것이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규직 중에서도 돈을 많이 받고 있고 오래 일했고 뭐 이런 분들을 좀 일자리를 줄여야 새 일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한정된 파이에서의 제로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정규직의 해고 완화, 이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정규직의 해고를 완화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 파이가 늘어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관행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 인력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그 임금을 좀 신축적으로 성과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호봉제 중심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기능적으로도 회사 내부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점들을 좀 풀어줘야 기업들도 정규직으로 더 많은 직원들을 쉽게 고용을 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 이게 또 불거진 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소득주도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이제 주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이거 뭐 지금 5,580원인가요? 이거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정부도 지금까지 계속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왔습니다. 올해에도 7.1%였고요. 상승률이. 지난해에도 한 7%, 그전에 한 6%.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나 또 전반적인 임금 상승 속도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또 앞으로도 정부는 이 소득 분배 개선 차원에서 그 최저임금을 좀 빠른 속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뭐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000원으로
4년으로 갑자기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이 일자리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 아파트 경비원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올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갑자기 10,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한쪽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정도의 그 상승률이면은 빠른 건가요? 빠른 속도인가요? 7%요? 예. 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매년 한 2-3%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7%씩 올리는 것은 이제 상당히 빠른 그런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계가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했고 2년이 넘어가면은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보니까 이 2년을 4년으로 연장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4년 후에 또 해고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 비정규직 동합대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특히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부분이라서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 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의 그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예를 들어 지금 소위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들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도 그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들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비정규직의 그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정규직 고용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약 기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 저희들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요, 그 기간제 계약 기간이 좀 늘어날수록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한 평균 10%인데 그 중에서도 좀 계약 기간이 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2년에서 4년으로 그것을 좀 확장하는 방안을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기간이 늘어나면은 정규직 채용이 많다. 이거는 어떤 조사 결과에서 나온 건가요? 저희가 그 조사하는 기간제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그런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계약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환되더라 하는 그런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OECD에서 작년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간제 계약 기간이 짧아질수록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만 더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규직 전환이 높아지고 기간이 짧을수록 이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제 3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런 그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그 방안에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그 전문가 또 노사 특히 그 비정규직 당사자 의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 구체적인 그 방안은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장거래가 빨리 정규 사원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다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갖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 경제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그 고용이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상을 참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좀,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입니다. 예. 네네. 지금 민주노총 4.24 파업에 이어서 또 5월 1일이 메이데이잖아요. 노동절 대회를 또 열 계획이고. 지금 뭐 줄줄이 다들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분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 방침이랄까요?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민노총의 그 조합원 수가 모두 한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임금 근로자가 지금 1,800 내지 1,900만 정도니까 한 3% 정도 되고 있고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민노총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전 개인적으로 민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국노총도 같이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노동계 전체가 되지 않나요? 한노총이 한 90만 정도 되고 네. 노조 조직, 그러니까 다 포함한 전체 노조 조직률은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내지 뭐 구직자, 청년 실업자 이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현재 지난 4월 24일 파업에서도 그 현장에서 그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전체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이 노조 그 연합체가 진실로 우리 이 근로자 그리고 구직자 전체의 일자리 문제를 사실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방식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정부와 뭐 경영계와 모든 그 사회 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대결과 뭐 이런 불협화음보다는 유럽에서 보면 다 이제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또 뭐 경총이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 모두 전체가 좀 더 평화롭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노동 구조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그 구체화를 시켜나갈 생각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틀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구성원을 좀 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좀 확대한 그런 노력도 앞으로 지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2015년 봄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핀테크입니다. 최고의 핀테크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의 숙취 해소 상쾌한 회식하기 전에 찍고 친구들과 달리기 전에 찍고 숙취 이제 상쾌한으로 찢어라. 간편한 환 타입이라 주머니에 쏙 찢으면 상쾌한 상쾌한 음주 전에 꼭 챙겨.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방 키즈.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YTN 라디오 7번째 생일을 맞아서 7주년 문자쇼 진행을 했죠. 생생경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717님. YTN 라디오는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해주셨고요. 8181님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5225님. YTN 라디오는 라디오의 바이블이다 하셨고요. 영양 듬뿍 단백질이다라고 하신 분은 2752님입니다. 또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6862님. YTN 라디오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다. 나의 인생 동반자다라고 하셨고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3100님. 이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10분인데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